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는 평양의 기원과 평양의 도시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학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양 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김일성 광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열병식 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르시겠죠. 저 또한 평양의 모습을 떠올리면 김일성 광장이나 주체사상 탑 같은 이런 상징물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에 의문이 생기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요. 왜 서울을 생각하면 외국인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경복궁이나 남산타워 같은 것들을 당연히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저희가 파리나 북경 같은 도시를 떠올리면 보통 에펠탑이나 루브르 내지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성 같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의 이미지에는 이러한 전통을 담은 건물이 없는 게 참 신기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랜드마크들은 거의 모두가 1970년대 이후에 지어진, 즉 70년 이상 된 건물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의문에 대답을 찾아가면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시간을 뛰어넘는 평양의 랜선 투어를 하신다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알차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의 평양의 대략적인 도시 구조를 좀 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평양 참 핫한 도시였죠. 여러 정부 관계자들이 다녀온 곳이기도 하고 레드벨벳은 동평양 극장에서 공연도 하고 김정은이랑 사진도 찍고 했던 도시였는데요. 또 이재용 부회장도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은 소회를 전달하기도 한 참 핫한 도시였습니다. 2018년도에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평양을 다녀온 이야기를 소개했는데요. 저도 보면서 느낀 것이었지만 도대체 동평양 극장, 그렇게 여러 가수들이 노래를 했다고 하는 동평양 극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의문이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 측 인사들이 머물렀던 호텔도 시설이 좋았다라는 평은 들었지만 또 이것도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그 건축물의 공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매체가 없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지도를 살펴보면서 평양 도시의 이모저모와 공간 감각을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에도 구체제가 있듯이 평양에도 구체제처럼 구역이라는 체제가 존재하는데요. 우선 평양시의 구역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의 그 지도를 보시면 각 지명들이 우선 만경대 구역 이외의 지명은 사실 일제시기 이전부터 당대 지명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평양을 관광할 때는 대동강을 기준으로 양옆 강안과 보통강, 모란봉, 중구, 평천, 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이 주로 이제 관광을 하는 곳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오늘은 근래에 신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지역인 낭랑구역, 대성구역 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여러 건축물의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평양 중심부 외곽에 주로 신도시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생겨난 신도시들의 특징들과 건축물의 모습들을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다른 거리들보다는 오래되었지만 이 통일거리는 1990년대 건설된 거리 중 가장 신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992년도에 완공이 됐고 주로 고층 아파트 촌이 형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1990년대 당시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 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주거 형태도 되게 여러 가지라서요. 타워식 형태도 있고 평면식 아파트도 있고 서울에 흔히 있는 복도식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통일거리 조성 사업을 기점으로 사실 냉전 시대가 종식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의 원조가 이제 북한으로 들어오는 원조가 끊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이제 도시를 건설할 재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이제 경제난으로 인해
이런 통일거리를 마지막으로 조성한 이후에 더 이상의 도시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경제난으로 한동안 북한의 상징물이었던 이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류경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미완성으로 계속 한 10년 이상을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류경 호텔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과학자 거리인데요. 앞서 살펴본 통일거리 이후에 경제난으로 인해 이렇다 할 도시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진전이 없던 와중에 김정은 시기 이후부터는 도시와 건축물에 상당한 예산을 투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리가 지도에 2015년에 완공한 2번 구역인 미래과학자 거리와 2017년에 완공된 3번 구역인 려명거리입니다. 먼저 미래과학자 거리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근처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주로 과학자들이나 이 공업대학의 교수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명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한국에서 예를 찾아보자면 그 대전에 카이스트와 그 대덕연구단지에 과학자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거리의 가장 높은 아파트는 53층이고요. 도시 내에 공원이나 식당들이 되게 잘 갖추어져 있고 대부분의 건물들이 주상복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건물이 가장 높다고 하는 53층 건물인데요. 주상복합식이며 미래과학자 거리의 랜드마크 건물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가난한 나라이다 하는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런 사진을 보시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부 구성은 엉망인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도 보시면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한국의 여느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경우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에 거의 풀옵션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냉장고를 제외한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난방시설들은 다 옵션이 없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만 주고 안에 인테리어, 뭐 방 구조, 방이 몇 개 필요하고 이런 것은 다 이 주민들이 알아서 정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북한 전역에 해당되는 이제 인테리어 방식인데요. 한국이라는 이런 면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려명거리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거리인데요. 려명거리는 2017년에 완공되었고 이 아파트에는 주로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들과 려명거리를 만들었던 건설 노동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려명거리의 가장 높은 아파트는 73층인데요. 이 거리 자체가 이제 자랑하는 바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녹색거리라는 이제 캐치프라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려명거리의 사진을 이제 보시면 되게 초록색 건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아파트는 평수 개념이 잘 없다고 합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몇 평에 살아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방의 개수로 집 크기를 이제 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분양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청약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 지역에 살던 철거민에게 1순위를 주는 것이 이제 북한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려명거리 아파트 내부인데요. 미래과학자 거리 아파트 내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의 아파트들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려명거리나 미래과학자 건물들에서 혹시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보통 건물의 외관이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이들 건물의 특징인데요. 북한의 발표를 통해 보면 려명거리의 건물들을 1년 만에 완성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의 신빙성은 굉장히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북한이 이렇게 1년 만에 완공했다고 하는 바람에 이제 여러 여론들에서는 뭐 금방 무너질 것이다, 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에 콘크리트 양생기간 단축 기술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이제 다른 이제 콘크리트보다 3분의 2 정도 줄은 시간에 양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엄청나게 공기를 단축시키는 기술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빙성은 따져봐야 하는 것인데요. 이래서 이제 김정은 시기 이후에 엄청난 콘크리트 건물들이 마구마구 지어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콘크리트 양생의 비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지점들은 앞으로 계속 연구를 지속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양 주변 신도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평양에 대해 쌓여온 편견이 있으셨던 분들은 편견이 좀 깨지셨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울에 빗대면 사대문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평양의 중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평양에 건설된 대표적인 신도시들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서울의 사대문 안, 즉 중구, 종로구, 성북구에 해당하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서울과 평양은 비교하기 참 좋은 도시들인데요. 서울과 평양 모두 다 성곽 도시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양 도성이라는 도성 체제가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기 건설된 평양성이 그 평양의 지금의 현재 본평양이라는 지역을 감싸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성곽도시 안에서 도심이 형성되었다는 점이 사실 두 도시가 전통적으로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의 사대문 안에 많은 관광지들이 있듯이 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을 상징하는 관광지는 잘 찾아보기 힘들지만 평양 도성 안에도 상당히 많은 관광지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요 평양의 랜드마크들과 도심부의 도시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는 도시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4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건물들 사이가 평양의 가장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양의 도시 이미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해주는 건축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도시에서 조형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건축의 조형미가 뭐냐 하시면 건물들과 건물들의 어울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어울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구성하는 4축 또한 이 어울림에 맞춰서 지어졌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축은 도시를 구성하는 핵이라고도 표현되기 때문에요. 평양에서 특히 북한에서는 도시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축들을 이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각각의 도시 건물들이 김일성과 주체 사상을 상징하는 것들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연결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 공간을 사상 교양의 이제 교육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 정치적 수단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주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평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김일성 광장과 주체사상 탑을 잇는 한 축인데요. 김일성 광장은 대동강 변에 위치해 있고 좌우에 정북 청사라든지 박물관 같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위치해 있는 평양의 중심 공간입니다. 도시 계획이 이루어질 당시에 정치와 문화 행사의 중심지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현재까지도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하는 바와 같이 북한의 중요 행사들을 다 이 광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54년 한국전쟁 직후에 완공되었고요. 축을 구성하는 건물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광장을 기준으로 대동강 반대편에 위치한 것이 주체사상 탑입니다.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한 1982년에 건립되었는데요. 이 탑이 건립되면서 이 동네의 이름 또한 바뀌게 됩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주체탑거리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만큼 평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탑 바로 앞에는 노동당 마크, 노동자, 인테리, 농민을 상징하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탑 정상부에는 또 봉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요소를 뽑자면 이 탑에 나와 있는 주체라는 글자는 하나의 크기가 가로 3.8m, 세로 4.3m로 무려 3km가 떨어진 곳에서도 그 주체라는 단어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탑에 쓰인 돌들은 모두 22,500개인데요. 이는 70주년을 맞이한 김일성의 생일에 365를 곱한 숫자라고 합니다. 즉, 김일성이 살아온 나날을 기념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까지 계산한 것을 보면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주 중심축 옆에 있는 부중심축인 만수대 의사당과 당 창건 기념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수대 의사당은 1984년에 준공된 건물로 남한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물입니다. 고딕주의 다음에 나온 신고전주의 양식을 따랐고 벽들은 거대한 벽화들이나 화강암, 대리석 등으로 장식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건물의 외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되는데요. 다만 이제 외교 행사라든지 국가의 중요 회의 그리고 기자회견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장소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중심축의 또 다른 건물인 당 창건 기념탑은 북조선 노동당 창건 50주년을 맞이해 지어진 것으로 1955년에 완공되었으며 동평양 문수지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수지구는 일제시대 때 비행장으로 활용됐던 곳이었는데요. 지금은 평양의 굉장한 중심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탑의 특징을 보면 기단부에 노동자, 농부, 지식을 상징하는 망치, 낫, 붓을 쥐고 있는 세 개의 주먹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나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왜 공산당 기를 보시면 보통 낫과 망치가 이제 새겨져 있잖아요. 근데 북한의 북조선 노동당의 경우에는 낫과 망치의 붓, 즉 지식인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더 계급을 표현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공산당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당 창건 기념탑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당 창건 기념탑에도 되게 계산적인 숫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 창건 기념탑 높이가 50m라고 합니다. 그리고 탑을 둘러싸고 있는 둥근 띠 모양의 원의 직경이 50m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런 구조물들을 짓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평양의 건축물들은 그야말로 평양을 상징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건물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에게 익숙한 상업시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018년 이제 레드벨벳이라든지 윤도현 이런 사람들이 가서 공연을 했던 동평양 극장인데요. 앞서 살펴보신 당 창건 기념탑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평양 대극장은 1989년 5월 평양 축전을 계기로 설립되었다가 2007년에 개보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되게 새 건물같이 보이는데요. 수용 인원은 1,500석이라고 합니다. 이미 2002년과 2005년에 이미자라든지 조용필이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가수들이 가서 공연한 바 있고요. 최근 2018년에 가장 크게 공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옥류관입니다. 옥류관은 남한에서도 평양냉면으로 아주 유명한 식당이죠. 북한에서도 북한의 전통 요리법을 고수하는 식당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 옥류관이 남한에서 유명해진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이 옥류관에서 다 같이 냉면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후에도 여러 남한 인사들이 북한을 찾을 경우에 다 옥류관에서 이 냉면 식사를 꼭 한다고 합니다. 건물 내부를 살펴보면 20개의 분리된 구역과 1,600석의 좌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건물의 본체를 보시면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그 위에 한옥처럼 팔짝 지붕을 얹어놨는데요. 이 조화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라는 평가를 북한 내에서도 받고 있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에 강의에서 말씀도 드렸던 류경 호텔인데요. 이 류경 호텔은 원래 1989년 완공 예정이었던 호텔이었습니다만 1990년대 냉전 시대가 종식되면서 북한에 들어오는 경제 원조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호텔 또한 이렇게 원조가 끊기게 되자 준공 기한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1990년대 북한의 그 어려웠던 시절을 상징하는 건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무방비로 이 콘크리트를 그대로 노출시켜 놓은 상태로 있었는데요. 이 호텔은 2005년 이탈리아 건축 잡지 도무스에서 국제 현상 공모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을 완공할 수 있는 어떤 업체를 공모한 것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통신 및 건설 업체인 오라콤이라는 그룹이 2011년에 이 류경 호텔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하나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류경 호텔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는 건물을 피라미드의 나라인 이집트에서 와서 지었다 하는 것이 한동안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류경 호텔이 지어지기 전 평양에서 가장 최고급 호텔이라고 했던 고려 호텔입니다. 1990년대 남북 이산가족 재회가 있던 공간이 이 고려 호텔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유명한 호텔이기도 합니다. 고려 호텔의 경우에는 서울의 최고급 호텔보다 잘 지어야 한다라는 명분 하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 내관과 외관이 엄청 고급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나 고급지게 지었냐 하면 외관과 내관에 지어진 모든 건설 자재들을 일본이나 이 기타 나라들에서 수입했을 정도로 굉장히 최고급 자재들로만 이 호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급진 호텔이고 남한 인사들이 가서도 자주 묵는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평양의 주요 건물들을 살펴봤는데요. 김일성 광장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건물들이 198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들이 곧 관광 명소인데요. 전통적인 건물들이 없는 이유를 추측하실 수 있겠나요? 이후의 강의에서는 이런 관광 명소들이 생기긴 전에 평양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과 비교 분석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제 시기부터 해방 직후까지의 서울과 평양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과연 일제 시기 시가지 계획령 하에서 같은 도시계획을 경험한 서울과 평양이 왜 현재 이렇게 다른 도시 경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선 일제 시기 조선의 수도로서 기능했던 경성의 도시계획 과정을 압축적으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부는 총독부가 설치되기 이전 통감부 시절부터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는 1911년 시가지 정리 사업부터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선 1912년 경성 시구 개수 사업의 결과로 현재 힙지로라고 불리는 공간이죠. 을지로 3가에 황금적 3정목이라는 하나의 광장이 생기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이 형성되고 또 격자형 도로망을 구상하여 사실상 이때부터 전통적인 한성의 모습을 개편되는 하나의 계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사형과 격자형이 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방사형은 이제 가운데 원을 기점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뻗어가는 형식이 방사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격자형은 우물정자처럼 이렇게 구역을 딱딱딱 이제 정해진 규격대로 나눈 것이 이제 격자형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1919년 4월 일본에서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데요. 본토에서 도시계획법이 시행되자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를 조선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경성을 기점으로 한 2년 동안을 도시계획을 위한 조사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1920년대부터 이렇게 진행된 도시계획은 1910년도에 진행되었던 도시계획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1910년도에 진행되었던 시구개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 내지는 광장을 넓히거나 아니면 아스팔트 정리를 하거나 확장하는 식의 일종의 보수 형태의 도시계획이었다면 192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로 정비 수준에서 나아가 공간적, 행정적인 구역의 확장과 개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30년대에 들어가서는 조선 시가지 계획령이 1934년에 제정되면서 경성의 행정구역 자체가 확대되었고 이때부터 대경성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고요. 경성 안에 공업화 내지는 도시화 과정이 빠르게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지 계획령이 1934년 이후 제정되자 경성 자체는 확대를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행정구역 자체를 기존의 경성을 기준으로 한 차례 확대를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확대된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선 청량리 부근의 이제 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청량리, 왕십리 지역을 경공업 공업지역으로 만들 계획을 하였고 한강 이남 지역을 공업지역의 배후 주택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공업지역 배후의 주택지라는 말은 청량리 근처에 생겨난 많은 공장들에 노동자들이 다니게 될 것인데 이 노동자들의 주택지를 담보하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서부 지역으로 넘어가면 마포, 용강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업 내지는 경공업
지역을 하나로 설정하였고요. 연희, 신촌을 그 공업지역의 배후, 주택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모두 이전에 완성되었던 철도라든지 교통망, 그리고 그런 인프라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고, 이러한 지역 개발 계획은 각 지역을 연결하는 가로망 계획, 그리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과 연동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확대된 경성의 신편입지구와 구경성 지역의 원활한 이동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에도 이촌 향도가 되게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경성 내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건설 등의 방편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1934년에 만들어진 이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고 그리고 실행된 지 얼마 안 되는 1937년부터는 이 도시계획 사업에 약간의 난항이 오게 됩니다. 재정난과 자재난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 지역 또한 후방 기지로서 전시 체제 상태에 돌입해야 했고,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도시계획에는 예산을 투자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937년 시작한 시가지 계획 1기 사업의 하나였던 남산 주해도로 사업은 1943년에 공식적으로 종료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완료라기보다는 자재난과 예산난으로 인한 중단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태평양 전쟁기까지 지속된 전쟁 때문에 도시계획과 토지구획 정리 사업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경성을 포함한 여러 한반도에 있던 도시들은 이러한 국가의 재정 상태나 국가의 요구에 맞춰서 도시계획은 중단되거나 계획이 없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사실 전쟁 양상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이 전쟁 양상의 변화는 곧 도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쟁 양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1930년대 2차 세계대전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세계대전에도 이제 비행기 그리고 폭격기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즉 폭격으로 마을을 하나 폭파시켜버리는 그러한 폭격전으로 그 전쟁의 양태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는 일본 또한 감지하는 바였는데요. 그래서 1934년부터 이 폭격에 대한 방공시설이라든지 방공도시계획은 총독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1937년 시가지 계획령 안에도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규제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방공 도시 계획은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자 착수되게 됩니다. 사실상 방공 도시 계획이라는 것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 계획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짓거나 뭔가를 계획한다기보다는 있던 것을 거의 철거하는 수준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목조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목조 건물들로 인해 이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통 방공 도시 계획이 실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건물들을 철거하는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간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지들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으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으니 이러한 공간을 도시의 공원이나 숲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제한에 그칠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때도 예산난이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지들은 계속 흉물스러운 상태로 도시 곳곳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해방 이후 도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살펴본 경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식민지 기간 동안 수도로 기능해온 공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의 진행 과정은 여타 지방 도시들보다는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경성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실 평양 같은 경우에는 주요 도시계획의 대상 목록에 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일제시기 평양의 도시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경성과의 차이는 어떻게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계획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평양의 도시계획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성과 마찬가지로 주요 도시계획의 대상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의 역할을 했던 경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금부터 평양의 도시계획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이 도시 구조라는 것을 갖추게 된 것은 평양의 중성 쪽에 철도 역사가 건설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개항식이 개항장이었던 평양에 일본인들의 거주는 1899년에 합법화되었지만 한국인들의 반일 분위기로 평양 내부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평양의 개시를 위해서 석호정 쪽에 이런 일본인 지역을 개방하려고 했지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인지 평양성 내에 택지를 조성해 살기를 계속해서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일본인들은 평양성 남문 밖에 점차 정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들은 점점 일본인 마을이라는 걸 형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마을을 형성하자 이곳은 곧 신시가지화 되게 되는데요. 신시가지가 일본인 마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면 조선인 마을은 상대적으로 구시가지로서 계속 이 신시가지와는 대비되는 형식으로 평양에서는 공간구조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시가지는 구시가지와는 다르게 격자도 딱딱딱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대동교, 그러니까 동평양과 서평양을 잇는 대동교가 완성되고 전차 시설도 완비되고 철도도 더 나아지는 이런 인프라들은 다 신시가지를 위주로 계속해서 계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일본인들은 조선인 지역이었던 북쪽 지역에서 남쪽 지역으로 점차 남하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에도 있었던 북촌과 남촌의 대립처럼 평양에도 북쪽에는 조선인 지역, 남쪽에는 일본인 지역이 형성되어 경성의 북촌과 남촌이 형성된 것과 비슷한 도시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중심부의 이동은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 같은 도시 인프라가 점점 더 신시가지에 집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선인과 일본인 지역은 인구 밀도만을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요. 조선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반면 일본인 지역은 그에 비하면은 한참 한산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20년대까지 평양의 인구는 조선의 주요 도시였던 경성, 부산, 대구보다도 엄청난 속도로 급증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 문제 또한 엄청나게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1인당 평균 밀도가 평양이 여타 지역에 비해 한참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대로 당시 평양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여론에 반영되게 됩니다. 1920년대 평양 도시와 관련된 여러 신문 기사들을 보면 끊임없이 주택 부족 문제를 요구하고 또 평양 부역을 확대시켜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택난이 심각했다는 사실은 당시 신문의 일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총독부 측에서 이렇다 할 주택 대책을 만들어주지 않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시 민간인들이 주택조합을 본인들끼리 만들어서 서평양에 있던 공지대에 주택을 막 지어서 임대사업을 스스로가 막 주도하는 사업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평양의 주택 문제가 주민들이 해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양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겟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평양 부구역의 확장이었습니다. 사실 평양 부구역은 1929년 1차적으로 확장을 하는데요. 지도에 보시는 부분에 그 연두색 부분이 1차 확장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3년부터는 2차 구역 확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934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가지 계획령이 제정되게 되죠. 이 시가지 계획령이 제정되자 평양은 3차 대상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35년에는 실질적으로 구역을 확대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2차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2차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붐이 소문이 막 나기 시작하면서 서평양 지역은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등의 하나의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가지 계획령이 적용되었던 1937년 평양부 행정구역은 확장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시가지 계획이 승인되고 실행에 옮겨지던 1937년 5월 시점에 면협의회 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선거구 때문에 굉장히 미국이든 한국이든 하나의 논의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도 행정구역을 확장할 경우에는 이 선거권 자체를 잃어버리는 면협의회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역의 확장은 뒤로 미룬 상태로 확장된 구역을 그냥 시가지 계획만 적용하자 하는 형태로 평양부가 아닌 상태에서 시가지 계획령은 평양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확장된 구역 내에서 시가지 계획이 진행되게 됩니다. 평양에 시가지 계획령이 적용된 것은 1937년으로 서선의 웅도, 그러니까 보통 평양을 지칭하는 하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쪽 서선의 대단한 도시다라는 뜻인데 서선의 웅동치고는 굉장히 늦게 시가지 계획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지 계획 사업은 경선과 마찬가지로 가로망 구획 그리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등으로 실시되었는데요. 이때 토지 구획 정리는 총 6개의 지구로 계획이 되었으나 사실상 기록을 통해서 보면은 3개의 지구만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왜 이 3개의 지구만 완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37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1차 사업이 3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는데요. 1940년대부터는 총독부가 도시계획에 시가지 계획령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다른 것이 지방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0년에 들어서면 본격적인 총동원 체제기, 즉 전시체제기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일본 내지는 총독부에서는 도시에도 약간 동원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 동원의 개념이 도입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공업도시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일본에서 공장이 한국으로 들어올 경우에 공장 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공업용지 조성 그리고 주택용지 조성이라는 하나의 개정된 법령 하에 평양의 도시계획은 다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계획, 즉 공업용지 조성 계획과 주택용지 조성 계획 또한 앞서 경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난과 자재난으로 인해 완성되지 못하고 미완의 상태로 끝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결국에는 45년 8월 15일 패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도시계획들은 모두 미완의 상태에 그친 채로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평양에서도 여러 소개공지들 또한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제시대 경성과 평양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요. 경성과 평양을 비교하자면 큰 골자는 매우 비슷합니다. 시구 개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가지 계획령이 도입되었다가 지방계획이 도입되는 이러한 과정은 비슷하지만 그 계획의 완성이라든지 택지의 규모 그리고 행정구역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행률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해방 직후 각기 다른 체제 하에서 정비되었던 서울과 평양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일제시기 한반도에 진행되었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느 곳이나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인프라적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민지 수도로서 기능한 경성이 아닌 평양의 경우에도 일제 말까지 경공업지대, 공업도시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업도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알려진 평양이 어떠한 과정으로 수도가 되어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평양을 수도라고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도 수도는 서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1970년대가 돼서야 평양은 이제 헌법 안에서 수도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다만 평양은 서울처럼 특별시로 지정되어서 수도처럼 기능하기는 하였습니다. 평양이 처음 북한에서 특별시라는 것으로 인정받은 것은 19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제2차 확대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었는데요. 이때 결정 71호로 평양시 특별 지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면서 이때부터 평양은 특별시로서 그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조치가 의미하는 바는 평양시 인민위원회를 평양남도에서 분리하여 중앙 정권에 직속시키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1946년 9월 5일부터 평양시의 행정주권은 평양남도
정권 기간에 있다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중앙정권에 직속되게 됩니다. 또한 1946년 9월 16일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80호에 의해서 일제시대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시행정구역이 확대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평양남도, 대동군 임원면, 탄광 마을들이 새로 평양시에 속하게 되고 범위 또한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평양시는 중구 28개리, 동구 23개리, 서구 20개리, 북구 12개리, 4개의 구와 83개의 리동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때 당시 인구는 38만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개편되고 특별시로 지정받은 평양은 북한의 중심 도시로서 인정받고 이때부터 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제일 핵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을 보다 좀 더 좋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북한 정권이 당면한 제1과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시스템이나 실무면에 있어서 아직 북한 자체가 준비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 건설에 있어서는 사실 건설 부문의 인력 구성, 그리고 건설 자재의 생산, 그리고 계획서 작성과 같은 일을 모두 동시에 함께 진행해야 했는데요. 이러한 작업을 사실은 할 수 있는 하나의 종합된 기관이 없는 것도 북한에서는 문제 아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건설 부분의 기술자들을 양성하려고 대학도 만들고 해보지만 이 양성할 기간 동안에 도시 정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은 다른 도시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평양을 뭔가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정비하기 위해서 1949년 9월부터 건설 부문 기술자들을 모아 평양시 시공단이라는 것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이후 평양시 공단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평양의 도시계획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평양은 점점 북한의 수도로서 기능하게 됩니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한 도시 계획의 첫 사업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최초의 토목 사업이었던 보통강 개수 사업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시공단은 당시 지어지기 시작했던 대학 병원이나 대학, 그리고 각종 청사들의 건물들을 설계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1945년에 조직되었던 이 평양시 시공단은 1946년 2월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 토목과로 한 차례 이름을 개편하고 평양시 인민위원회 도시경영부 토목과는 구성 인원이 10명 정도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 아래에 건축계, 토목계, 측량계를 두고 평양시에 대한 본격적인 측량 사업에 돌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시경영부 토목과에서는 모란봉 극장과 해방탑, 그리고 북조선 인민위원회 10국 청사, 제7인민학교, 보통강 개수 작업에 대한 조사 측량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시기까지는 도시경영부가 토목사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계획의 큰 틀보다는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각종 건축물이나 제반 시설들의 계획을 집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47년 2월에는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평양시 설계사무소가 조직되는데요. 평양시 설계사무소는 현재 평양의 도시설계기관의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인원은 30명으로 조직되어 건축 설계부, 상하수도 설계부, 예산부 등의 부서를 두었고 건축 및 시설 구조에 대한 대상 설계들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1947년 말에 평양시 설계사무소는 북조선 인민위원회 도시경영국 설계처로 이름을 한 차례 바꾸게 되는데요. 북한이 정권을 수립한 이후 1948년 이후에는 도시경영성의 설계관리처로 조직이 또 한 번 개편됩니다. 이렇게 개편을 거듭하면서 이 조직의 인원들은 계속 인원이 늘어서 결국엔 1948년엔 50명의 기술자들이 도시경영성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들 기술자들은 당시에 김일성 종합대학 본관의 기숙사와 노동신문사 청사, 그리고 조선노동당 평양남도위원회 청사, 그리고 평양시 장류공장, 그리고 종합병원 등을 설계하였고 다수의 주택을 지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이 주택을 살림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살림집들을 설계해 나가면서
해방 직후에 도시 정비를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들을 착착착 진행해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 평양이 북한에서 어떤 위치의 도시였는지, 그리고 도시 정비 기구는 어떻게 발전을 거듭하였는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신축된 건물들을 위주로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 이 건물들 위주가 아니라 그 도시를 구성하는 광장이라든지 공원 같은 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평양의 도시정비기구의 변천과 그리고 평양시의 해방 직후에 새로 건축되었던 건축물들을 조금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평양시의 도시공간에 집중하여 평양의 도시공간을 이루는 공원, 광장, 그리고 댐 시설이라든지 저수 공간에 대한 이제 정비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매년 5월 21일을 건설자절로 정해서 해마다 기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자절은 본 평양지대를 흐르는 보통강의 제방 건설이 착공된 날이고, 해방 이후 북한의 첫 성공한 토목공사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보통강은 평양의 중심부를 끼고 도는 대동강 이외의 강인데요. 일제 시기부터 제방을 요청하는 그런 여론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의 범람이 너무 잦았기 때문에 개수공사가 꼭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해방 직후에도 이 사업을 가장 빨리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이 개수공사는 완료하게 되는데요. 보통강 개수공사는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이 팔골다리 쪽으로 물길을 돌려서 대동강과 보통강이 만나는 곳에 수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제방은 애국 제방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모금과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 지원 등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큰 공사가 3달도 안 돼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보통강 제방공사 이후에 북한은 이 제방공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이후의 토목공사들을 모두 속도전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대동강, 무진천 제방공사 등의 토목공사들을 연이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통강 개수공사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보통강 제방공사가 일제시대 때는 완공을 이루지 못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3달 만에 북한에서 끝내버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 평양에서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심지어는 일제의 기술을 뛰어넘었다라는 식으로 보통강 제방공사의 성공을 자축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후복구 과정에서 나온 평양 속도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 평양 속도가 뭐냐면 14분 안에 아파트 한 채, 그러니까 한 호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한 호를 짓는다는 속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속도전을 치러서 모든 토목공사들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일성이 국가를 위한 토목공사를 국가의 전체 토목공사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소위 이 착취계급을 위한 건설이 아닌 인민 모두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보통강 제방공사에 대한 북한 측의 문헌을 보면 인민을 위한 공사다. 김일성이 인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다라는 식의 문장들이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인민이 곧 이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것이 이 보통강 제방공사의 또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보통강 개수공사 완수탑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거기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등의 퍼포먼스도 보여주는데요. 보통강 공사의 개시일인 5월 21일을 건설자절로 지정해서 매년 기념하는 이유도 이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양의 광장 조성 사업인데요. 해방 직후부터 정치, 경제, 문화, 행사의 장에 대한 인민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럴 것이 일제시대 때는 이런 광장 문화라는 것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대한 구성을 할 때 이 광장이 굉장히 꼭 필요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다만
사실 해방 직후에는 기존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그 도시 시설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북한은 그래서 일제시대 때 형성되어 있었던 소개공지를 활용하여 도시 곳곳에 광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개공지는 일제 시기 당시 되게 흉물스러운 도시의 그 공간으로 남아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이것을 광장화 시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똑똑한 도시 계획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소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 때 공지로도 남아있었지만 공지를 조성하던 중에 해방을 맞이한 공간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사실 헐리지 않은 건물들도 꽤 많았고요. 그리고 이 공지들이 왜 문제가 되었었냐 하면 해방이 되고 이주하는 이 인구들이 이 공지에 자꾸 판자촌을 짓거나 그리고 뭐 쓰레기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지에 되게 무분별한 상호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쓰레기장이 이 공지에 형성될 경우에는 위생 문제가 상당해서 뭐 전염병을 야기하는 등의 하나의 큰 위생 문제로 자리했었기 때문에 이 소개공지에 대한 해결은 사실 남북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북한은 광장이라는 걸 선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소개공지를 광장으로 만든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평양역 광장과 조선인민위원회 앞 광장이었는데요. 북조선인민위원회 앞 광장은 20m 정도의 소개 도로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그림의 점선까지 한 35m를 확장하고 이 자리를 콘크리트로 포장해서 넓게 만들어서 광장화 시켰던 것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주변 건물들 또한 정리하고 공원까지 조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장은 조성된 이후에 북한의 여러 정치 행사와 집회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같은 시기에 조성된 광장은 동평양에 위치한 평양해방호텔 앞 광장이 있는데요. 이 광장은 오늘의 동대원 영화관 자리가 있는 세거리 앞 공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1949년 4월 말 평양해방호텔이 착공되고 그로부터 150m 떨어진 위치에 굉장히 많은 4층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광장은 기본적으로 도시의 여러 곳곳에 형성되는 하나의 도시 시설로서 자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금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전쟁 때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녹지, 즉 공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국가 건설의 목표 중 하나로 일제유산을 청산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도시에 남은 유산들 중 가장 먼저 처분할 것들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의 신궁과 신사들이었습니다. 과거 신궁과 신사들은 주로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신사를 없앤 자리에는 이 당시의 해방탑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기념하는 탑들을 주로 세우거나 도시 계획에 의해서 녹지를 구성하거나 공원을 만드는 등의 도시 계획을 이어나갔습니다. 해방 직후 북한은 우선 식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합니다. 이것은 공원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일제시대 때 많은 화재와 물자 동원으로 인해서 나무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녹지 조성과 함께 식수 사업은 꼭 병행되어야 하는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북한에서는 공원과 유원지를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조성된 공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공원이 모란봉 공원입니다. 모란봉 공원은 현재까지도 평양 중심부에서 가장 크게 녹지를 형성하고 있는 공간으로 1946년 봄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의 쉼터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당시 북한은 일제 시기에 조성되어 있었던 신사를 모두 드러내고 그 자리에 극장을 만든다든지 분수, 정각, 야외 극장, 식당 등등을 이 모란봉 공원 안에 건설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공원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 설계에는 특이하게도 역사 유적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란봉의 자연 경관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던 을밀대라든지 칠성문과 같은 역사 유적에 대한 복구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었는데요. 고구려 시기 내성에는 을밀대, 현무문, 칠성문 등의 역사 유적들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러한 역사 유적들도 함께 복원 작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모란봉 공원 건설 사업은 1947년 시작되어서 토공 3,580명과 목공 2,033명이라는 대규모 인원 동원을 통해 단 2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완성 기간 또한
이제 보통강 제방공사와 비슷하게 속도전을 통해서 완성한 하나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제법 큰 공원인 모란봉 공원 이외에도 해방 이후 평양은 공원 속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많은 소규모 공원들이 곳곳에 형성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공원을 좀 말씀드리면 남문리에 있었던 삼각지점 공원, 그리고 평양역 앞에 있었던 평양역전 공원, 평양역 앞에 또 다른 이제 공간에 역전 농민은행 분점 앞 공원, 그리고 해방산 공원, 사동공원, 율곡 소공원 등 엄청나게 많은 녹지와 공원, 광장들을 도시계획과 함께 평양의 도심 곳곳에 위치시켰다는 것이 해방 직후 북한의 도시계획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해방 직후 북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시기 서울의 도시 정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평양과 서울의 도시경 간의 괴리가 왜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해방 직후 평양의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같은 시기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평양은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체제, 소련과 미군정 하에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는데요. 이 도시계획들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남한에 들어오면서 서울의 시행정 또한 시작되었고 한국인 이범승이 경성의 부윤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대 부윤인 김영민은 1946년 5월 부윤으로 임명되었다가 46년 8월 16일부터는 서울시 초대 시장이 되었는데요. 부윤이었다가 시장으로 이 명칭이 바뀐 이유는 1946년 8월 16일에 서울시 헌장이 발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는 부윤이 아닌 엄연한 시의 시장으로 임명되어 초대 시장이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시 헌장에 따라 10월 26일에는 새롭게 개편된 시행정기구와 권한이 발표되게 되는데요. 서울은 경기도로부터 이때부터 분리가 되게 되고 그 경기도와 동등한 권한을 가진 하나의 도 형태의 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일제시대 때도 그러하긴 했지만 해방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도로서 정치,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 기능했고 이때부터 엄청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안에 있던 도시 계획 관련 부서를 살펴보면 1945년 9월 8일에 1차적인 기구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경성부 제2건설과가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 10월 기구 개편을 다시 하면서 공영국 산하의 도시계획과로 한 번 더 개편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동명 계칭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동명의 계칭은 서울이 시 위상을 가진 이후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 사업이었는데요. 이 동 개정 사업은 일제식 명칭인 정을 동으로, 그리고 통로 정목으로 불리던 지역은 다 가로 통일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울의 각 지명은 고유의 명칭을 회복하거나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특히 일제 시기에는 일본인 이름을 가진 동네들이 몇 곳 존재했었습니다. 일제 시기의 장곡천정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이 일본인 이름으로 지어진 하나의 동네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위인들의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을지로, 충무로, 원효로, 세종로, 퇴계로 등등이 이때 위인의 이름을 따서 가로의 이름을 만들자라는 의견 하에 이제 만들어진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서울은 줄곧 자유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이 자유도시라는 이 도시의 별명에는 무색하게 동명계칭 이후에 이렇다 할 서울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 군정이 국가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3년의 기간 동안 미 군정청의 건축 관련 부서들이 미 군정 관할 건물의 개축이라든지 보수공사를 주로 담당하였고 도시 곳곳에 보수에만 집중했을 뿐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일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미군정이 서울의 도시 정비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은 해방 직후 도시 곳곳에 난립해 있었던 소개공지의 문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강의에서 평양의 도시계획에서는 이 소개 공지들을 다 광장화 시켰다고 했는데요. 평양이 이렇게 소개 공지를 광장으로 만들어서 이런 도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갈 동안 남한에서는 이렇다 할 소개공지 처리 방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방 직후부터 소개공지 때문에 서울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해방 이후에 서울의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던 시점에서도 소개공지가 정리되지 않자 이 소개공지에는 엄청난 판자촌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도로 문제와 위생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1948년, 2, 3년이 지난 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도 아직 24만 평이나 되는 소개 공지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소개 공지 정리에 대한 어떠한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소개 공지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시 계획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토목부의 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토목부에서 도시계획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에 있는 도시계획 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로 인해서 토지구획 정리 내지는 토지 정리 사업 또한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소개공지 사업도 진행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의견이었는데요. 즉 이제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구역의 정비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당연히 소개공지에 대한 문제까지 이 도시계획의 문제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도시계획부의 의견의 골자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소개공지는 여러 차례 개선의 건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도로 위생이나 경관의 큰 문제였고, 소개공지의 소유자들 문제 또한 국가가 해결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수립 이전까지는 서울의 도시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미 군정청에서는 이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미 군정청의 건축 조직은 중앙부서에서 건축가가 설치되어 식민지 시기 관방회계와 영선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었는데요. 설계 조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분화되어 공사계, 설계계, 영선계로 역할이 분리까지 되었으나 군정청 건축가에서는 신축 공사라는 것은 거의 진행하지 않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대부분 보수를 위주로 한 이제 계획 이행 정도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미 군정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도시 사업은 도로 수리와 상수도 시설의 개수에 집중이 되었었는데요. 즉 계획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당시에 이제 미비했던 시설들의 보수에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 행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청의 입장에서도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해결한 이후에 도시계획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소개 공지 문제보다도 서울에는 더 큰 도시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그 문제는 주택 부족의 문제였습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 수많은 공간에서 서울로 인구가 유입됩니다. 월남민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던 귀한 동포들이 유입되자 당연스럽게 서울에는 주택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밀려드는 인구로 생긴 도시 문제들에 제때제때 대응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도시행정기관에서는 그때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직후 한국 정부와 미 군정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됐던 문제가 주택 문제였고, 이러한 인구들로 인한 교통 문제, 그리고 안보 문제, 위생 문제 등등 또한 함께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해야 인구의 분산도 이루어지고 도시에 필요한 시설물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서울의 도시 행정은 소개공지 처리 이외에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 처리해야 되는 문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소개공지 문제는 사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의지들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1949년 신년 시사업 3대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의 도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도로공사는 주로 소개지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러한 계획 하에 서울시는 도시 미관,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지역 26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대부분은 소개지였던 곳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도심지에 있었던 8개의 곳을 우선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개지 정리 방식은 소개지에 소유주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나뉘었는데, 소유주가 있을 시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한 이후에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적산, 즉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던 땅이었을 경우에는 그냥 시에서 몰수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정비에 앞서서 이런 토지 소유 관계를 처리해야 되는 것이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도 되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스럽게도 또 이 소개공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공지를 처리하면서 도로의 경계를 이제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가 되었고, 이를 포함해서 이제 도로들을 연장하고 또 이제 도로를 아스팔트화 시켜서 평탄화를 만들고, 그리고 소개지 내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는 사업까지 함께 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공지 도로화 사업은 1949년 내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정부 수립 직후 소개공지 도로화 작업이 신속하게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미 군정기에 시행은 하지 못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소개공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계획들을 세워놓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946년에는 소개지 청소 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소개지 청소 운동은 사실 정부에서 했다기보다는 하나의 캠페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 집 앞에 소개지가 있다면 내 집 앞 소개지를 각자 집 앞을 청소하자라는 식으로 이러한 소개지 청소 운동을 캠페인식으로 벌였고, 1947년에는 이제 도시계획 지구를 설정하면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던 소개공지와 이제 공원 용지들을 정리하는 계획을 1차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미 11개의 지역의 소개공지가 보수공사 예정지로 선정이 되게 되었던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는 예산 문제 때문에 실현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완의 계획들이 정부 수립 이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황에서 당연스럽게도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문제로 선정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1949년에는 이를 실현하는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이제 해방 직후 서울이 특별시로 지정되는 과정과 당시에 있었던 여러 도시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해방 직후부터 엄청난 인구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과 동등한 선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개공지를 처리하는 문제를 보더라도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집중해서 서울과 평양에 어떠한 기본적인 차이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해방 직후 서울의 도시정비 과정을 또다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방 직후 산적해 있던 도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실질적인 도시계획 과정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직후 여러 도시 문제들을 온몸으로 껴안고 있던 서울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과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부터 도시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도시계획과가 가장 먼저 시행한 사업은 서울시를 확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되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인 서울군교 고양군과 시흥군 일부 지역, 그리고 4개의 지구, 뚝도 지금의 뚝섬 지역이고요. 은평, 숭인, 구로 지구를 4,400만 평을 신규 시구역으로 편입시키게 됩니다. 이후 1949년 12월 27일 내무부 고시 제7호로 4개의 지구를 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키게 되었습니다. 1949년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은 광복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에 호응하기 위한 행정구역 확장과 도시계획구역 조정을 통해 인구 200만 명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토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안양 방면까지는 이제 공업지구로 설정을 하였고요. 주택 지역으로는 주로 한강 상류를 지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장리와 김포 방면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일제 시기부터 현안으로 내려오고 있던 경성과 인천, 그리고 서울과 인천 간에 이제 광역 연계 도시안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계획 구역의 확장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이 미리 결정이 되어야 이행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이 뒤따르지 못해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도시개발을 완성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 선행되어야 할 도시 인프라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상하수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요. 일제시기 이제 풍치지구를 되게 무분별하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풍치지구에 대한 폐지도 먼저 선행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풍치지구라 함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간 그린벨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일제시대 때 소개 지구를 만들면서 함께 이제 지정된 풍치지구들이 있는데 도시와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이러한 개발 제한을 풀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또 다른 작업을 해야 하는 등 도시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서울시 곳곳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시로 유입된 인구들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를 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원 용지들을 이제 본인 교회의 땅처럼 잠식하는 등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되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무허가 건축물들을 건축하는 불법 행위들도 당시 이 산적해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도시 기반 시설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한 이후에 서울시 전체를 관장하는 도시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9년 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 정비 사업에 돌입하겠다고 하고 시 구역을 확장하겠다고 하자 이제 서울을 나만의 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1949년 10월 서울시 산하 건설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 헌장을 발표했던 시기에도 도시계획위원 시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는 했지만 사실상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는 토목, 건축 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권위자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도시계획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정근, 김동원, 윤치영, 홍성화, 양우정 등등을 포함한 90여 명이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거나 그리고 도시계획안이 나왔을 경우에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계획위원회는 1950년 2월 도시건설계획안을 1차적으로 입안을 합니다. 기반 계획을 통해서 보면 도로 개수 사업과 소개지 정비 및 도로 개설 사업이 가장 대표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도로 개수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 시내에 있던 18개소의 주요 도로를 5억 5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 개보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소개지 정비 및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의 이 정해진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정해진 구역들은 서울역과 복례교까지, 그리고 남산동과 가해동까지, 그리고 남대문과 태평로 사이에 있는 이 구간들을 공비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잡고 이 지역을 정비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 또한 미완에 그치고 마는데요. 그 이유는 1949년에 계획된 이 안이 한국전쟁 발발로 인해서 이 계획이 무산되고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는 등 혼란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제 기능을 거의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이 한창이었던 1952년 김태선이 위원장을 맡은 서울도시계획위원회가 다시 발족이 되게 되는데요. 이 위원회는 수도의 도시계획, 수도 지방권 계획 조사,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 시장과 자문하는 등의 이제 활동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고요. 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1952년부터는 서울의 구시가지에 대한 도시계획 가로 및 광장 기정 계획 변경과 토지구역 정리 지구 추가 용도 지정 변경 등등등을 실시하여 드디어 본격적으로 도시정비 사업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방 직후 평양과 서울이 어떻게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시를 정비해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서울과 평양의 도시 정비 과정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평양은 뭔가 착착착 진행되는 분위기로 도시 정비가 이루어졌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계획 이행에까지 너무 많은
우여곡절들과 또 너무 많은 지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평양과 서울은 도시계획의 명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데요. 평양의 경우에는 평양을 민주도시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인민을 위한 도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시라는 별명을 붙여가면서 끊임없이 자유라는 이제 키워드를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별칭에 맞게 사실상 서울은 서울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서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면 평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대화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한다면 사실상 그 택지는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과 소통하고 용지에 대해서 사고 파는 등 이 소유권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상 평양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력한 국가주도 행정력이 도시 곳곳에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현재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이런 도시행정의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남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유상몰수, 유상분배 형식의 토지 정리 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유상몰수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소유권을 파악해야 했고, 소유자들에게 이러한 토지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고,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소개 공지에도 적용이 되었고, 도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서울의 이 관계는 좀 느린 것 같지만 서울 시민의 모두의 그 욕구를 최대한 받아들이려는 형식으로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은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비교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이 처음부터 주장한 이제 강력한 주강 집권력은 현재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 탑이라는 하나의 상징물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자유를 위시한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 도시 정비를 하였는데요. 이러한 자본주의 내지는 자유라는 키워드는 토지 매매라든지 신도시 개발 등등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집값, 땅값이라는 키워드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